기타북스 오늘의 책은 애플 콤플렉스입니다. 애플의 경영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본 애플 콤플렉스는 애플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고도의 선택과 집중은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정도의 큰 리스크를 수반하지만 그럼에도 애플이 위험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자는 스티브 잡스 개인의 기질을 비롯해 애플의 조직 구조와 경영 시스템, 애플의 마케팅과 고객의 특징 등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국내 기업들이 섣불리 애플 방식을 따라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애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영 방식의 거대한 변화를 읽어내고 애플의 미래에 대해 조망합니다. 애플에 대한 비판적 분석, 그리고 애플을 쫓는 기업에 대한 일침을 가한 책이죠. 애플 콤플렉스의 저자, 생생경영연구소 이병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책 제목이 되게 재밌는데요. 애플 콤플렉스입니다. 네. 그 앞으로 소장님과 나눌 이야기인데요. 애플의 성공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고 이 책을 쓰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애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애플 하면 그거잖아요. 그 독특함. 뭔가 다른 기업들과 다른 그런 매력. 예. 물론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고 있어서 제품이 비슷해지고 있지만 항상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우리가 특이한 거 좋아하듯이 그래서 애플 제품을 좋아하는 것 같고 애플의 성공은 그 특이함, 독특함. 그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책이 애플에 대한 기업들을 요즘 보면 이제 무조건 따라하는 예,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신가요? 일침을 가하려고 했던 의도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건 없지만 예, 예. 그런데 애플에 대해서 약간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탈피했지만 애플이 처음에 휴대폰 시장이 나와서 세계 시장을 막 휘저을 때 그리고 애플 그 휴대폰 산업의 지형도를 뒤바꿀 때 그때 직접 사실 우리 한국 기업은 그 휴대폰 산업에서 상당히 강자였었잖아요. 그랬죠. 물론 예, 지금도 예. 강자고 맞습니다. 예.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이전에 휴대폰을 만들 때 그랬었는데 애플이 들어와서 그 휴대폰 산업이 완전히 지형도가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그런 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애플 하면서 애플에 대한 어떤 그 노이로제랄까 애플에 대한 콤플렉스 그런 부분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핵심이 뭘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본 거죠.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애플 이 콤플렉스 책에 보면 프롤로그에 모방해서는 안 될 특수한 성공 요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비싼 회사잖아요. 예. 그렇지만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는 물론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1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는 창업 회사예요. 예. 스티브 잡스가 세운 회사이고 그 세운 회사의 CEO를 오랫동안 물론 중간에 잠깐 이제 나갔다가 들어온 적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 회사의 CEO를 맡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 그 사람의 경험,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애플에서 일하다가 영화 산업에도 잠깐 발을 담궜고 다른 회사를 경영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화 산업을 영화 산업에 발을 담근 그 경험 자체가 그 이후에 복귀했을 때 출시한 제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어떤 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인데 그것 자체가 우리가 카피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의 경영에는 보편적인 면보다는 상당히 특수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복사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애플 하면 사실은 스티브 잡스와 지금 이제 스티브 잡스 얘기를 소장님도 하셨는데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소장님 그 표현 중에 스티브 잡스를 표현한 것 중에 죽기 전까지 스티브 잡스는 사춘기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 얘기는 뭐 조금 뭐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애플이 워낙 스티브 잡스의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기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많으니까 스티브 잡스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온 공식 전기, 그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분이 쓰신 전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그랬죠. 팔렸는데 그 책에서 저는 스티브 잡스의 어떤 개인적인 기질, 그런 게 뭘까를 그런 것이 들어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특히 그 사람의 친부모, 그러니까 생부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들은 성격이 어땠을까를 찾아보길 바랬는데, 왜냐면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의 성향이 잡스한테 이어져 올 테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아주 객관적, 언론에 나오는 그냥 건조한 사실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스티브 잡스, 왜냐면 그걸 보고 제가 그런 추측을 했었죠. 뭐냐면 월터 아이작슨은 스티브 잡스라는 책을 쓰면서 잡스와 뭐 어린 시절에 사실 뭐 한두 달 교우를 맺었던 사람도 다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생부나 생모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이 없다는 게 좀 약간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마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그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친부모의 이야기는 생부모의 이야기는 빼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서전을 쓰면서 애초에 친부모를 만나지 말라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월터 아이작슨이 친부모를 만났어도 그 이야기는 자서전에 넣지 말라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잡스가 죽기 전까지 자기 생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면 끝까지 부모를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버림받은 것, 자기가 친부모한테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평생 죽기 전까지 그 원망을 떨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는데도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은 사실상 뭐 잘 되고 나면 과거를 다 용서하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그 평생 어떻게 보면 그 사춘기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평생 분노를 가지고 살았어요. 분노를 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스티브 잡스의 분노가 애플의 혁신의 원동력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제품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걸 막 싫어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또 그에 반해서 이 사람은 상당히 오만했어요. 왜 그랬냐면 비록 입양되어서 자랐지만 사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건 분명해요. 어린 시절 일화를 보면 뭐 수학이라든가 뭐 과학 그런 부분에서는 뭐 조금만 배워도 뭐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월등한 그런 사고 성취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걸 알다 보니까 오만한 거죠. 그리고 그 오만함은 자기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약간 극복하는, 그걸 만회하는 그런 기제가 되기도 했겠죠.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버려질 수가 있었을까? 뭐 버려지지 않았을 거야. 뭐 그런 그 두 가지 분노와 오만이라는 감정 자체가 서로 계속 싸우면서 이 사람의 평생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기 전까지 사춘기였다. 굉장히 재미난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 잡스나 애플을 떠올리면 아까 이제 독특함, 유니크함 이런 거 이야기하셨는데 디자인이 사실 떠오르고요. 스티브 잡스의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디자인에 더 집착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이제 분노와 오만이 합쳐져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아주 강인한 승부욕이거든요. 승부욕이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것, 자기가 완전히 1등이 되지 않는 그런 분야에서는 그런 분야는 포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특이하네요, 성격이. 단적인 예가 어렸을 때 이제 수영팀에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수영 연습을 하다가 뭐 친구들한테 지면 그렇게 화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수영팀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수영팀에서 활동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고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수영팀을 그만뒀거든요. 예. 그건 바로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그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1등이 되지 않으면 그 1등이 되지 않으면 차라리 그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난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을 공동 창업했던 그렇죠. 워즈니악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스티브 워즈니악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컴퓨터 천재였어요. 프로그래머로서.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 있는 각종 과학 경쟁대회에서 우승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니까 잡스는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나보다 컴퓨터 기술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스티브 잡스도 컴퓨터 마니아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만 배우고 살았고, 뭐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들이 그 실리콘밸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어떤 하이텍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주변에 다 이웃에 살았으니까 그런 아저씨들 차고에서 컴퓨터를 막 뜯고 조립하고 그런 걸 배웠을 텐데. 그래서 컴퓨터 기술을 상당히 익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즈니악을 만난 다음부터 이 사람이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이라든가 프로그래밍 같은 거에 손을 안 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그 컴퓨터 기술을 배워도 워즈니악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컴퓨터에서 그 당시엔 사실 컴퓨터 산업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브 잡스는 그때부터 컴퓨터의 어떤 하드웨어 회로 설계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기술보다는 컴퓨터를 디자인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천착했거든요. 그건 아마 워즈니악은 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이 분야에서는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에 집착한 것은 그 사람의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 그 승부욕이 워즈니악을 만나서 그렇게 변형된 것이라고 저는 추정했죠. 그 애플이 사실 처음에 승승장구하면서 그 굉장히 그 잡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책의 애플 컴플렉스에 보면 좋아하면서도 이제 초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맥킨토시에 이제 올인을 하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나가서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넥스트라는 회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건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에 아주 집착한 이유는 그것도 이제 아까 스티브 잡스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 뭐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애플이 애플2라는 제품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날리고 그게 애플2가 사실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연 제품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애플2로 그 애플이라는 기업이 확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플2에서 애플2는 스티브 워즈니악의 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그 애플2를 만드는데 그 디자인, 그 겉모양을 만드는 데는 자기가 상당한 노력을 끼쳤지만 애플2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것은 그 기술적인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공 자체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못 견딘 거네요. 못 견뎠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프로젝트 맥킨토시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왜냐면 스티브 잡스는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맥킨토시 작업을 할 때도 거기서 하드웨어 설계를 한다든가 프로그래밍 설계를 하진 않았죠.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이 맥킨토시라고 하는 건 내 컴퓨터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해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와 관련된 희한한 일화들, 뭐 발가벗고 수영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희한한 일화들은 다 맥킨토시 시절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한테 맥킨토시는 내 컴퓨터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몸부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상업적으로는 실패했거든요. 실패하고. 기술적으로는 예. 컴퓨터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예, 예.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그래픽 그랬죠. 유저 맞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쓰면서 예. 상당히 인정을 받았지만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예.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내부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 쫓겨났는데 쫓겨나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아니 애플이 나를 쫓아내라고 하면서 복수심에 불타올랐어요. 예, 예. 복수심에 불타서 만든 회사가 바로 넥스트였고 그래서 넥스트를 만들면서 사실 스티브 잡스가 뭔가 복수심에 눈이 멀게 된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넥스트에서 만드는 컴퓨터는 애플에서 만드는 것보다 하나라도 더 잘 만들고 네. 더 고사양. 그래서 아주 고급 컴퓨터가 되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소비자들한테 인정은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넥스트라는 컴퓨터는 사업적으로는 실패하게 됐죠. 그렇군요. 정말 이 얘기가 정말 재밌는데요. 네. 위기에 빠진 애플에 이제 복귀해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한 아이맥을 네. 내놓고 그게 이제 큰 성공을 거두는데요. 그 지점에서 소장님께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두 가지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스티브 잡스의 경영 방식이 변한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넥스트에서 이제 많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넥스트를 경험하고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맥킨토시를 낼 때 그 고집스럽게 차용했던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만 만든 것을 모든 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우리 회사에서 만든 것. 그렇죠. 근데 컴퓨터 업계 호환이 안 되게 그렇죠. 예. 컴퓨터 업계라는 것이 다른 회사들 거 다 갖다가 쓰는 그런 게임룰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업계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애플은 자기네 회사에서 모든 것,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모든 부분을 다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넥스트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다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터놨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과거와는 좀 변한 부분이고 변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스티브 잡스는 컴퓨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바라봤다는 것이죠. 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든가 그 디자인이 반드시 하드웨어 디자인만이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그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쁘게 만들고 사람들이 보다 더 거기서 감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복귀해서 성공한 복귀해서 만든 아이맥이 성공할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술 하지 않고 아름다움, 그 컴퓨터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의 요소, 미학의 요소, 그 요소에서도 눈을 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묘하게 시기와 맞아 떨어져서 성공을 하게 됐죠. 이렇게 소장님한테 아이맥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아이맥 처음 봤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강렬한 그렇죠. 컴퓨터 제품이 이전에 없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거의. 근데 엄청 좀 쇼킹하긴 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아마 그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그 시절에 그런 쇼킹한 컴퓨터, 그런 아름다운 컴퓨터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유가 됐었던 것 같아요. 시장 그 시대 자체가 시기 자체가.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애플의 진짜 역사를 또 이제 사람들이 흔히 아는 역사를 이야기하자면 아이팟과 아이튠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이제 소장님께서 재미나게 또 지적을 하신 게 이런 성공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왜냐하면 아이팟은 사실상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맥을 팔기 위해서 아이맥을 더 잘 팔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었거든요. 처음에 약간 액세서리 개념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아이맥이 나와서 시장에서 상당히 반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이맥은 이제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CD 트레이를 쓰지 않고 CD 슬롯을 썼어요. 그런 CD 슬롯을 그렇게 써서 처음에 판매가 잘 되긴 했는데 예뻐서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CD를 읽고 쓰는 CD 라이터 그런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소위 이제 CD를 굽는다고 그렇죠, 하는 CD 굽는 거. CD 굽는 기계를 CD 슬롯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는데
그때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그 CD를 굽는 그런 그 CD 트레이를 가지고 음악과 관련된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일을 했지만 컴퓨터를 가지고 개인용으로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에서 음악을 가지고 놀았어요. 음악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애플 입장에서는 이 떨어진 아이맥의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 음악 관련된 그런 그 영역, 그런 영역을 선점해야겠다. 그런 영역에서 확실하게 우리의 우위를 보여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아이튠스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내다 보니까 그 소프트웨어 하나만 냈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다른 회사의 그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아이튠스를 연결해 보니까 그게 생각만큼 애플이 의도하는 만큼 그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팟을 내게 된 거고, 그 아이팟이 성공하다 보니까 뭐 애플에서도 우리 이제 그러면 컴퓨터가 아니라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방향을 중간에 바꾼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아이팟은 애초에 그 아이팟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이팟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그 팟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커다란 비행선에서 딸려 있는 이렇게 그 임시 비행선 같은 것이에요. 뭐 우주선 같은 커다란 우주선이 있으면 거기서 작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팟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맥이 커다란 어떤 우주선이나 뭐 비행선이라고 하고, 아이팟은 그 아이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작은 어떤 보트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아이팟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에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팟은 철저하게 아이맥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아이팟 이후 아이폰의 성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이폰 성공도 약간의 우연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팟이 그렇게 매출이 많아져서 애플이 이제 컴퓨터 회사에서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 회사로 각인이 완전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5년도에 휴대폰 그 당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휴대폰의 기술 경쟁에 따라서 그 카메라 폰도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 2005년쯤 됐을 때 그런 카메라 폰 경쟁에서 그 회사들이, 그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이 MP3 플레이어 폰, 뮤직폰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휴대폰에는 카메라라든가 뭐 MP3 플레이어라든가 뭐 대부분의 어떤 디지털 가전 제품들이 휴대폰에 수렴이 되겠구나. 그게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인데 그런 상황을 읽다 보니까 그럼 아이팟이 뭐 시장이 없어지게 되겠구나. 그렇게 돼서 이제 휴대폰 사업에 궁여지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 휴대폰을 만들 때는 잡스의 어떤 또 그 뛰어난 감각, 뭐 뛰어난 창조성이 발휘돼서 휴대폰을 전혀 새로운 형태의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폰은 그래서 상당히 다른 휴대폰과 다른 것이 뭐냐면, 그 당시 휴대폰 회사들이 기술 경쟁으로 계속 기술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폰 자체는 사실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그건 휴대폰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더 쉽게 말하면 그건 장난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술 경쟁이 아니라 애플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아이폰을 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새로운 욕구를 줘야겠다. 왜냐하면 기술 경쟁에 사람들이 지쳐 있었거든요. 뭐 1000만 화소가 2000만 화소가 되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한테 전혀 새로운 욕구, 새로운 욕망을 이렇게 그 부여해줬다는 의미에서 아이폰이 상당히 신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폰은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에 의한 제품이 아니라 욕망의 혁신에 의한, 욕구의 혁신에 의한 제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욕구의 혁신. 그 소장님이 책에서도 이제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것이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이다라는 표현도 이제 쓰셨는데요. 그러면 애플의 제품에 그런 정신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또 이제 그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반항아의 이미지인데요. 사실 대중들이 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보다 이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반항아 기질이 있고 반항아 같은 그 스티브 잡스를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이제 참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하고 예. 좋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게이츠는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아. 뭐 그 최근에는 뭐 빌 게이츠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오지만 예. 심지어 과거에는 빌 게이츠를 모델로 하는 그런 빌 게이츠를 그 모델로 하는 악덕 기업주, 뭐 그 소프트웨어 악덕 예. 소프트웨어 그 사장, 뭐 그런 사람을 뭐 저기 등장시킨 예, 영화도 나오고 예, 예. 막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반면에 스티브 잡스는 뭐 기부 행위랄까 뭐 좋은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상 애플이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뭐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다거나 그렇죠. 예. 뭐 그런 회사도 아닌데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인기 있는 이유는 빌 게이츠랑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 빌 게이츠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윈도우즈라는 운영 체제로 컴퓨터 업계 전체를 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과거부터 애플은 그런 거대한 공룡에 대항하는 반항아 이미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현실에 분노하고 그런 예. 스티브 잡스 자체가 반항아였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스티브 잡스는 뭔가 제품을 내더라도 기존에 있는 큰 기업들하고 싸우는 이미지를 가지고 제품 전략을 이렇게 내세웠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제품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애플 하면 뭔가 그 기존의 권위나 뭐 독재 뭐 이런 것에 저항하는 그런 자유로움 이런 예. 걸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반항하기 때문에 아마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인기를 끌지 않았는가. 특히 젊은이들한테 예. 젊은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젊은이들 호르몬 속에 녹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아마 스티브 잡스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빌 게이츠가 좀 억울할 억울하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애초에 마니아 기업이었던 애플이 이렇게 사랑을 널리 받고 대중적인 기업이 된 것도 좀 특이한데요. 네. 그 이유는 그럼 결국은 스티브 잡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뭐 애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응원 그런 덕분인가요? 그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마니아 기업이 이렇게 대중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되기는 사실 쉽진 않은데 그 마니아 기업이 대중 기업으로 이렇게 가게 된 그 원동력에는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와 애플에 대한 그런 마니아 고객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휴대폰이라고 하는 대중적으로 커다란 시장에 들어와서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을 한 첫 번째 원동력, 티핑 포인트가 된 것은 그 마니아적인 고객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면서 제품에 열광하고 그것이 입소문을 통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일반 대중까지 이렇게 확산이 쉽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중 기업이 된 것은 뭐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이 마니아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로얄한 그런 고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렇군요. 사실 이 애플이나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쭉 소장님께서 복귀하시면서 하나의 법칙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걸 거예요. 뭐냐면 애플을 우리가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 애플을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이 애플을 따라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이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기업에서 애플이 가장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애플을 따라하면 우리도 애플같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애플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들이 애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논리는 우리가 뭐 요즘 강연 열풍이잖아요. TV 보면 케이블이나 뭐 지상파에서도 강연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강연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뭐 봉사를 해서 뭐 이름을 떨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열광을 하고 그 사람들을 모방하고 싶어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따라하면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그런 메커니즘하고 그 두 가지 행동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을 원래는 이제 성공에 대한 관심 그런 건 없었는데 애플을 계속 애플에 대해서 뭐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관심으로 옮겨졌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제가 제 책에서 애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독특해서 모방해도 그렇게 똑같이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플의 성공은 운이기 때문에 뭐 애플의 성공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할 필요도 없어라고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어딘가에 뭐냐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독특하니까 따라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애플을 완전히 모방하면 애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양 중간 어딘가에 그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리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 요인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야 그럼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지 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공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성공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4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을 하려면 일단 뭐 이게 사람이건 기업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좋아하는 일.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잘하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하는 일을 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아주 꾸준히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실력이 축적이 되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된다. 흔히 뭐 우리 그 10년의 법칙이라든가 뭐 글라드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에서 말하는 것이 아마 그런 축적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이 3가지 요소를 충분히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세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4번째 요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고 참 오묘한 그런 것인데 뭐냐면 4번째 요소는 특수한 상황이 결합되어야 돼요. 거기에서. 싸이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된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작곡하는 능력이나 노래하는 잘하는 일을 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10몇 년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따지면 한 20년 동안 거기에 빠져서 그 실력이 축적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기회가 싸이한테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유튜브라고 하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글로벌리 뜨게 된 것이지 사실 이 마지막 특수한 상황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 커다란 성공이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요인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성공의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잘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것을 꾸준히 축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쌓아지는 그 어떤 축적의 그래프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잘 늘지 않다가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뭐 A, B, C, D 어떤 사람들이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똑같이 축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싸이의 예를 든다면 싸이와 같은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자기가 적성, 능력, 축적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월드스타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국내용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상황의 어떤 우연한 기회, 우연한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하지 않은 영역에서 터져요. 왜냐하면 그 특수한 상황을 만난 것이니까 자기가 뭐 축적이라고 하는 것도 계획하는 활동인데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열심히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은 자기가 계획한 것 이외의 전혀 다른 곳에서 성공하는 성공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무계획의 영역에서 제가 이제 무계획의 영역이에요. 계획하지 않은 영역에서 성공이 터지는 것이 이렇게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마디만 더 하면 뭐 근데 이건 객관적으로 성공이 그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그럼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성공하려고 하면 뭔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그런데 성공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의 이런 특징을 알면 그런 행동을 약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오묘한 상황, 우연한 상황, 우연한 상황과 결합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계획한 계획을 해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졌던 그런 특수한 상황을 만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그런 식의 어떤 노력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자기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현재 자체를 즐기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시사점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20몇 년 동안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36년의 기업 커리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 그 전까지 그 사람의 그 전에 21년 동안은 사업에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플2라고 하는 것도 워지니아의 공이었고 맥킨토시도 사업적으로는 실패했으니까 넥스트도 다 실패했고 복귀해서 아이맥이 성공했는데 그게 21년째예요. 21년째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스티브 잡스한테 아니 그러면 21년 만에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그 오랜 기간을 당신이 원하는 그 디자인이나 당신의 그 제품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그 오랜 기간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라고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잡스한테 묻는다면 잡스는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나는 21년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요. 21년이 너무나 나는 즐거웠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순간을 즐기지 않으면 그 오랜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야, 올 연말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연말 지나고 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괴롭죠. 그러니까 과정을 즐겨야 된다는 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계획의 영역에서 계획하지 않은 영역에서 터지다 보니까 자기가 계획한 것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실패하면 많이 좌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하는데 실패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한 1% 계획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고 99%는 거의 계획하지 않은 영역에서 터지니까 실패를 하면 그 99%의 그 1%가 성공하지 않은 것을 따름인데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를 하면서 자기가 행동을 했던 자기가 열심히 했던 그런 것은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성공 확률의 그래프를 높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버릴 것이 아니라 실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소중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말하면 실패한 사람들은 참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실패 자체를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왜냐하면 그 실패 자체가 축적을 훨씬 더 그 성공하는 경험보다 실패하는 경험이 훨씬 더 축적의 그래프를 높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님 책에도 이게 나오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10년 계획을 세워놓고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 이야기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더 키웠던 회사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애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던 것도 사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남들 눈치를 안 보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했던 그런 회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니까 디자인을 계속해서 뭐 그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계속 이렇게 천착을 해서 그러다 보면 그게 남들이 쉽게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모방이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애플이 강점에 이렇게 집중을 했던 그런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차별화의 원천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얼핏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플이 소비자한테 굉장히 막 잘해주거나 이러다기보다 오히려 좀 거만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고 오만한 태도를 보일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등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되게 궁금한데. 그건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애플만의 독특함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시장 조사나 소비자들한테 어떤 제품을 갖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제품, 뭐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자기가 아침에 이런 제품을 갖고 싶다. 뭐 어떤 예, 예. 그런 제품을 만들었을 때 히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그 스티브 잡스가 하는 말이 포드가 만약에 시장 조사를 했다면 더 빠른 마차를 만들었을 거라고 뭐 그렇죠.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렇죠. 대중들이 바라진 않았을 자동차가 거라는 없던 거죠. 시절에. 시절에는. 그러니까 예, 고객들은 사실상 소비자들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하거든요. 예, 보여주기 전까지 그렇죠. 알지 예.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소비자의 이야기를 뭐 귀담아 듣는다거나 소비자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면 그것은 개선밖에 될 수 없는데 전혀 소비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에서 출발을 하면 개선이 아니라 훨씬 더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애플은 뭐 소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 다른 기업들이 섣불리 따라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애플의 사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걷게 될 거라고 소장님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애플의 미래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마 최근에 나온 아이폰 5일 거예요. 5, 예. 아이폰 5는 그 기존보다 이제 뭐 화면이 좀 예. 커졌잖아요. 예, 예. 화면이 약간 길어졌는데 사실 아이폰 4S 나올 때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세상을 떠날 무렵에 나왔던 아이폰 4S가 나올 때도 아이폰 5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상당히 뭐 그 일리 있는 그런 소문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업계에서는 뭐냐면 아이폰 5를 지금과 같은 형태, 화면이 커진 형태로 만들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그 휴대폰을 집어보고 이거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는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왜냐하면 아이폰이 그 3.5인치로 이렇게 자그마한 크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조그마한 크기죠. 작은 크기로 그렇게 나온 건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자기 스스로 뭐 자기가 어떤 뭐 인체공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휴대폰은 사람들 손에 한 3.5인치 정도가 가장 알맞은 크기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가 손으로 여러 개를 잡아보고 그 크기가 가장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바꾸기를 거부했던 것이 아마 아이폰 5가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소문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미학, 스티브 잡스의 어떤 기호에 딱 맞춰진 제품만을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제품이 상당히 한정적이에요. 뭐 1년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애플 경영의 특징이 고도의 선택과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혀 새로운 혁신을 하고 그런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폰 5가 좀 길어진 아이폰 5가 나오고, 그리고 또 아이패드 미니가 나왔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패드가 또 나왔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그 생전에 추구했던 그런 애플의 고도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품을 많이 파는 그런 전략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여러 종류의 제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애플이 아주 독특한 기업에서 상당히 좀 평균적인 일반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선회했다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것을 스티브 잡스가 그 세상을 떠나서 애플이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가라라고 준비해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후계자로서 팀 쿡을 임명했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팀 쿡이라는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완전히 반대의 성향의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아주 예술가적인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팀 쿡은 전형적인 관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창조적인 일, 뭐 아웃소싱이라든가 구매라든가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로 그 스티브 잡스의 아바타라고 하는 그 디자인 실장, 뭐 조나선 아이브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 팀 쿡을 임명했어요. 팀 쿡을 임명한 이유는 그 애플 자체가 자기가 애플을 이렇게 독창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독창적인 기업은 사실 뭐 아니면 도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영속 기업이 될 수는 없다고 본인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는 사실상 이런 독창적인 상태로
뭐 그 영업이익률 뭐 40% 가깝게 내는 그런 상태로 뭐 100년을 그 지속시킬 수는 없으니까 자기랑 완전히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평균적인 그 기업으로 회귀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팀 쿡이 임명된 이후에 사실상 올 봄에 자사주를 매입한다든가 대규모 배당을 한다든가, 사실 올 봄에 배당을 한 건 거의 뭐 한 17년 만에 처음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어떤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국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보통의 정상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회귀한, 그것은 아마 애플 자체가 독창적인 기업으로 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속적인 기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경영의 전환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애플이 굉장히 독특하고 독창적인 기업에서 평균적인 기업으로 간다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애플을 배워라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애플의 성공을 바라본 이 책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이전에도 이제 촉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계속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그 경영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제공해 주시는데요. 이제 다음 집필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떤 책을 준비 중이신지요? 없어요. 아, 없으시죠? 다음 계획은 없고 그냥 저는 무슨 쓰고 싶은 책이 떠오르면 그때 뭐 어떤 책이라도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그 내년에 어떤 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없고 내년 상황 봐서 내년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뭐 당장은 이제 그 경영 칼럼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애플 신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